한국 야단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큰 장터에 김씨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시댁에서는 자식도 낳지 못한 과부를 내쫓았고 친정은 가난하여 딸을 받아들일 형편이 되지 못했지요. 김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장터 귀퉁이에 자리를 펴고 바느질품을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28의 나이 아직 젊은 과부였지만 김씨의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구박받았고 남편마저 병으로 잃은 뒤로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지요. 과부 주제에 장사를 한다니 쯧쯧. 저렇게 젊은 것이 혼자 살려고 하니 꼴이 말이 아니구먼. 사람들은 지나가며 수군거렸지만 김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늘을 놀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지요. 김씨는 밤이 되면 장터 뒤편 허름한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홀로 앉아 있노라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지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밤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나도 쓸쓸히 죽겠지. 김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지요. 저 달빛 아래 어딘가에는 따뜻한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있는 곳. 김씨는 그런 것을 다시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가 장터로 나가려는데 까치가 울었습니다. 까치가 온다는 것은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징조. 하지만 김씨에게 반가운 손님이란 있을 리 없었지요. 장터에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오늘따라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부잣집 도련님들이 온다더라. 술 마시고 난리를 칠 텐데 조심해야겠어.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씨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술 취한 양반들은 평민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야, 저기 젊은 과부가 있네. 술 취한 도련님들이 김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넷이나 되는 도련님들은 비틀거리며 음흉한 웃음을 지었지요. 과부가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혼자 사는 게 아깝잖아. 한 도련님이 김씨의 턱을 만지려 했습니다. 김씨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지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뭐? 과부 주제에 건방지게. 도련님이 화를 내며 김씨의 보따리를 걷어찼습니다. 3년 동안 모은 천조각, 실, 바늘이 진흙탕에 흩어졌지요. 아니옵니다. 제발. 김씨는 무릎을 꿇고 진흙 속 물건들을 주었습니다. 도련님들은 킥킥거리며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어이 과부, 우리랑 술이나 한잔하지 않을래? 한 도련님이 김씨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가 고개를 들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지요. 등에 큰 보따리를 진 보부상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서려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뭐야, 이 늙은이가? 도련님들이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는 무슨, 나는 자네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센데.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도련님 하나를 가볍게 밀쳤습니다. 도련님은 휘청거리며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이 이놈이. 다른 도련님들이 덤벼들었지만 남자는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무술을 익힌 솜씨였지요.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게. 도련님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남자가 김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김 씨가 흩어진 물건을 줍는 것을 도왔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았지요. 얼마나 모은 물건이요? 석 달치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고운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김 씨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럴 수가. 내 아내가 쓰던 것이오. 이제는 필요 없으니 부인께서 쓰시오. 남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슬픔을 알아챘지요.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최영감이라 불러주시오. 나는 5일마다 이 장터에 오니 또 보게 될 것이오. 영감님이라니 아직 한창 나이이신데 상단에서 모두 나를 영감님이라 부르오. 나도 그렇게 불리는 게 편하고. 최영감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그의 소매를 붙잡았지요. 영감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요. 5일 후 장터에 다시 최영감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받은 비단 보자기로 고운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지요. 영감님, 이것 받아주십시오. 최영감은 주머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이런 솜씨라면 한양에 내다 팔아도 되겠소. 과찬이십니다. 김 씨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솜씨를 칭찬한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만 구박했지 솜씨를 칭찬한 적이 없었지요. 최영감은 주머니를 소중히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 큰 시전에 아는 사람이 있소. 부인의 물건을 가져다 팔아주겠소. 정말이십니까?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씨와 최영감의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최영감은 5일마다 장터에 와서 김 씨가 만든 물건을 한양으로 가져갔고 김 씨는 그가 가져온 돈으로 더 좋은 재료를 살 수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나자 김 씨의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끼니를 거르지 않아도 되었고 새 옷도 한 벌 장만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김 씨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부인,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구려.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수줍게 웃었지요. 모두 영감님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라 부인의 솜씨 덕이지. 둘은 장터가 파한 후에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최영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고 김 씨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넓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영감님은 어찌 보부상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글도 아시고 무술도 하시는데 3년 전에 아내와 딸을 한날에 잃었소. 최영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차 사고였소. 나는 그날 상단일로 한양에 있었고 아내와 딸은 시골 친척집에 가는 길이었지요. 마차가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했소. 김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소. 상단도 재산도. 그래서 조카에게 맡기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지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부인도 남편을 잃으셨다 했지요? 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한이지요. 그것이 어찌 부인의 잘못이겠소. 하늘의 뜻일 뿐. 최영감의 따뜻한 말에 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영감님, 비를 피하고 가십시오. 김 씨가 자신의 움막으로 최 영감을 안내했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에는 충분했지요. 촛불을 켜고 앉으니 방 안이 아늑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안은 고요했지요. 김 씨가 따뜻한 차를 끓여 최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감님, 예, 부인. 제가 영감님을 처음 만난 게 봄이었지요? 그렇소. 봄부터 가을까지 영감님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굶어 죽거나 더 비참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최 영감은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지요. 부인이 스스로 일궈낸 것이요.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 달빛이 없는 밤이었지만 촛불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가깝게 붙어 있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남자와 자주 어울린다더라. 아직 젊은데 벌써 다른 남자를 들이다니. 김 씨는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영감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장터의 주막 주인이 최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 그 과부와 가까이 지내지 마시오.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소. 최 영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자유 아니오. 하지만 영감께서도 체면이 있으시지 않소? 체면은 무슨. 나는 그저 떠돌이 보부상일 뿐이요. 주막 주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씨 부인에게 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지요. 최 영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한양의 큰 상단을 운영하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내와 딸을 잃은 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지요. 상단을 조카에게 맡기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지만 재산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김 씨 부인을 처음 본 순간 최 영감은 죽은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아내와 닮았지요. 처음에는 아내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영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인의 미소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날이면 허전했지요. 이것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 부인을 한 여인으로 좋아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부인은 자신을 은인으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감히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장터에는 오곡백과가 쌓였고 사람들은 풍년을 축하했지요. 김 씨의 바느질 가게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 오늘은 특별한 날이요. 최 영감이 환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의 솜씨가 한양에서 소문이 났소. 대감댁에서 큰 주문이 들어왔다오.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최고급 비단과 금실이 가득했지요. 이것으로 병풍수를 놓아주시오. 대감 어르신 회갑 선물이라오.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큰일을. 부인이 아니면 누가 하겠소? 내가 부인의 솜씨를 보증했으니 걱정 마시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달 구경을 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가을바람은 시원했지요. 김 씨는 최 영감 옆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병풍수를 놓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밤낮으로 바늘을 놀렸고
최 영감은 곁에서 그녀를 도왔지요. 실을 정리하고 촛불을 밝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어느 날 밤 김 씨가 고개를 들어 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예, 부인. 저 영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영감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영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김 씨를 바라보았지요. 부인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요. 소중하다는 것이 처음에는 돌아간 아내가 떠올라 도왔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요. 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부인 자체가 소중하오. 부인의 웃음이 보고 싶고 부인의 목소리가 듣고 싶소.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영감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영감님이 안 계시면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풍수가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김 씨가 마지막 바늘을 놓다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최 영감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조심하시오. 그는 김 씨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피를 빨아냈습니다. 김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영감님, 그러시면 상처가 덧나면 안 돼요. 최 영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네, 영감님. 나는 부인을 아내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려 했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소. 김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나는 부인을 한 여인으로 좋아하게 되었소. 40이 넘은 호라비의 주제에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부끄럽지만 숨길 수가 없소.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요. 저도 영감님을 은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이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영감님이 가시는 날에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 생각에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적도 많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영감이 김 씨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김 씨는 눈을 감았지요. 부인, 내 곁에 있어 주시겠소? 네, 영감님. 그날 밤 촛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달빛만이 방 안을 비췄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간지렸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가 되었지요. 타닥타닥 화롯불이 타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활활 타올랐지요. 병풍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것을 한양으로 가져갔고 대감댁에서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큰 돈이 김 씨에게 전해졌지요. 부인, 이제 부인은 가난에서 벗어났소. 최 영감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돈보다 다른 것이 궁금했지요. 영감님, 저에게 숨기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최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영감님은 보통 보부상이 아니십니다. 한양의 큰 시정과 대감댁을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김 씨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부인 말씀이 맞소? 나는 한양에서 광목상단을 운영하는 사람이요.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를 속이신 겁니까? 속인 것이 아니라 숨긴 것이요. 나는 3년 전 아내와 딸을 한날에 잃고 모든 것이 싫어져 떠돌이 생활을 했소. 그러다 부인을 만났지요. 최 영감이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생각에 도왔소. 하지만 이제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싶소. 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셔서 도운 것이군요. 아내 대신으로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소. 부인을 부인 자체로 사랑하고 있소. 어떻게 믿습니까? 영감님은 부자이시고 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게다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몸이지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하지 않다니요? 저는 시댁에서 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았습니다. 영감님도 언젠가는 저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최 영감을 피했습니다. 5일이 되어도 장터에 나가지 않았고 최 영감이 움막을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부인,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내 진심을 들어주시오. 최 영감이 문 앞에서 애원했지만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최 영감은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김 씨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은 최 영감을 향하고 있었지만 자존심과 두려움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나는 동정받고 싶지 않다.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는가. 한편 장터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씨 과부가 부자 영감을 유혹했다더라. 역시 과부는 믿을 수 없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지요.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번지르한 얼굴에 비단 옷을 입은 사내는 김씨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이시오? 김씨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최 영감의 조카요. 삼촌께서 부인에게 빠져 정신을 잃으셨다 하여 찾아왔소. 조카라는 사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삼촌은 한양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는 분이요. 그런 분이 과부와 얽히면 집안 망신이요. 저는 영감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요. 앞으로도 삼촌을 만나지 마시오. 그 대가로 이것을 드리겠소. 사내가 은자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것 봐라. 과부 주제의 건방지구나. 사내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알아서 하시오. 만약 계속 삼촌을 괴롭히면 장터에서 쫓겨날 줄 아시오. 내게는 그럴 힘이 있소. 사내는 협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불안했지만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최 영감을 피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장터에서는 김 씨를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카가 뿌린 소문 때문이었지요. 저 과부가 부자 영감을 유혹해서 재산을 노린다더라. 쯧쯧, 역시 과부는 조심해야 해. 손님들이 뚝 끊겼습니다. 김 씨가 만든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설상가상으로 김 씨가 새 들어 살던 움막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 씨 부인, 나가주시오. 당신 때문에 내 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오. 주인 어르신,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 돼요. 당장 나가시오. 김 씨는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바느질 도구와 몇 푼 안 되는 돈뿐이었지요. 김 씨는 장터 귀퉁이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디찬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김 씨는 처마 밑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약초 캐는 할머니가 김 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밖에서 뭘 한 거야? 할머니는 김 씨에게 따뜻한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사흘 동안 김 씨는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오두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김 씨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최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최 영감이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부인을 아시오? 네, 제발 부인이 여기 있다면. 최 영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여기 있긴 한데 많이 아프시오. 사흘째 열이 안 떨어지고 있소. 최 영감은 김 씨가 누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김 씨를 보자 최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최 영감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 아가씨가 영감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소. 자다가도 영감님을 부르더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이튿날 아침 김 씨가 눈을 떴습니다. 최 영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영감님? 부인, 정신이 드시오? 최 영감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듯 했지요. 영감님, 어떻게? 열흘 동안 부인을 찾아다녔소. 장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근처 마을을 다 뒤졌소.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영감님께 짐만 되는 사람인데 부인은 내게 짐이 아니라 삶의 이유요. 최 영감이 김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부잣집도 상단도 모든 것이 무의미했소. 부인만 있으면 되었소. 김 씨는 최 영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었지요. 영감님, 하지만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영감님께 대를 이어드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딸이 있었소.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자식을 가지고 싶지 않았소. 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소. 아이가 있든 없든 부인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소. 저도 두렵습니다, 영감님.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 살 때도 아이를 갖지 못해 매일 구박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저주받은 여자라 했고 시누이들은 쓸모없는 며느리라 했지요. 김 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영감님도 언젠가는 저를 그렇게 보실까봐, 아이를 못 낳는 저를 후회하실까봐. 최 영감은 김 씨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들어보시오. 나는 부인의 바느질 솜씨에 반한 것이 아니오.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좋아한 것도 아니오. 그는 김 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부인의 강인함에 반했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부인의 따뜻한 마음에 반했소. 부인의 미소에, 목소리에, 모든 것에 반했소. 영감님, 아이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소. 부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김 씨는 최 영감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지요. 최 영감도 김 씨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방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데 무엇이 문제겠어. 일주일 후 김 씨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최 영감은 김 씨를 한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인, 이곳이 내가 사는 곳이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김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영감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부인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주시오. 최 영감은 김 씨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고급 천과 실, 바느질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부인이 마음껏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소. 부인의 솜씨로 만든 물건을 세상에 알리고 싶소. 김 씨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 영감은 김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열어보시오. 상자 안에는 비단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김 씨에게 주었던 바로 그 보자기였지요. 영감님, 이것은 내 아내가 쓰던 것이라 했지요.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소. 하지만 이제는 부인의 것이요. 최 영감이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김 씨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오. 이 글귀는 제가 쓴 것이 아니오. 내 아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었소. 최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마차 사고로 죽어가면서도 딸에게 이 말을 남겼다고 하오. 세상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왜 저에게? 부인을 처음 봤을 때 아내가 이 말을 부인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소. 그래서 이 보자기를 드렸지요. 김 씨는 보자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소. 최 영감이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은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소. 이제는 내가 부인에게 행복한 삶을 드리고 싶소. 다음 날 최 영감은 조카를 불렀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조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삼촌, 저는 상단을 지키려고 상단을 지킨다는 핑계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혔다. 김 씨 부인의 물건에 불을 지르고 소문을 퍼뜨리고 집주인을 매수해 쫓아냈지. 최 영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삼촌, 제발. 나는 너에게 상단을 맡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와 살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재산은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최 영감은 조카에게서 상단 운영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맡겼지요. 너는 당분간 시골 지점에서 일하며 반성하거라. 사람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라. 조카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최 영감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장터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조카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김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장터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가 김 씨 부인에게 너무 심하게 했구나.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김 씨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게 마련이지요. 저도 영감님을 의심했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최 영감과 김 씨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약초 캐는 할머니, 장터의 몇몇 상인, 그리고 최 영감의 옛 친구들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 따뜻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장터에 작은 바느질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바느질. 김 씨가 만든 물건들은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한양의 양반 부인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지요. 부인, 장사가 잘 되는구려. 최 영감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영감님 덕분입니다. 아니요, 부인의 솜씨 덕이지. 가게가 잘 되자 김 씨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저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보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바느질을 할 줄 아시오? 조금은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시오. 먹을 것과 잠자리를 드리겠소. 젊은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영감이 김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은 참 따뜻한 사람이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지요. 가을이 오자 김 씨는 최 영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최 영감은 기쁨에 겨워 김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이요?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다니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하늘도 감동한 것이요.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가혹하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듬해 봄 김 씨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최 영감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부인. 나에게 이런 행복을 주어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영감님. 가게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도 많았지요. 과부와 호라비가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 이야기는 장터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년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지요. 김 씨와 최 영감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아끼며 남은 삶을 함께 살아갔지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과거의 상처도 세상의 편견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